만약 남성들이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피하는 법을 배운다면 전립선암은 굉장히 빨리 회복하고 굉장히 빨리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조금 늦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요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드레아스 모리츠 그동안 저하고 강의를 좀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의 자연치유나 대체의학이나 기능의학, 통합의학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를 굉장히 많이 아끼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의 책 건강과 치유의 비밀은 대체의학의 모든 아주 중요한 뭐라 할까요? 노하우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건강과 치유의 비밀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제 남성분들 전립선 때문에 40대, 50대 이후에 뇌 송가선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밤에 이제 배변 작용이 그냥 이렇게 야뇨증이라고 할까요? 빈뇨. 그래서 이렇게 밤에 화장실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해독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소변량이 좀 많아지죠. 대변량도 많아지고 전립선의 크기가 비대해지면서 이제 화장실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사모님들은 또 박가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립선 건강을 위하여 대개 이제 전립선이 건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혹은 전립선 암인가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가 PSA 수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립선 건강의 유무를 확인하는데요. 오늘 이제 전립선 건강의 진정한 표지자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번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럼 전립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하여 이것만은 과연 그 뒤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암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오히려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과학적인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1992년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전립선암에 걸렸지만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한 223명의 남성 중에 19명만 진단 후 10년 안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초기 전립선암에 걸렸지만 아무 치료도 받지 않은 사람들 223명 중에 19명만 진단 후에 10년 안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유럽 공동체의 남성 중에 3분의 1이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요새 현대 서구식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데요. 남성 중에 3분의 1이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1%만 죽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도 전립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꼭 암으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 전립선에 이제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립선 질병의 치료로 인해서 사망률이 오히려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존율은 전립선 수술을 받은 그룹이 그저 주의 깊은 표적 추정만 한 사람들보다 치료에 전부했던 주의 깊은 기다림이 치료에 전부했던 남성 그룹이 훨씬 더 치료를 받은 사람들보다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enlarged prostate 전립선이 이제 확대된 전립선입니다. 여기에 긴 요도관을 삽입해서 어디까지 집어넣냐면 블래더 방광까지 쑥 집어넣어서 전립선을 많이 지지게 되죠. 자, 요런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에서 0.25인치 파이프를 요도에 길게 삽입해서 방광 밑부분 발의 아래까지 쭉 삽입한 다음에 전립선은 뜨거운 철사로 지지는 처치가 상당히 많이 시행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립선 시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수술 1년 뒤에 남성의 41%가 여성분들처럼 만성 요실금 때문에 기저귀를 착용해야 했고 88%가 성적으로 발기불능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동네에도 한 분 이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요실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셔서 여성분들처럼 패드를 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최근에 2019년에 뉴스에 보면 연합뉴스에 저위험 전립선암 치료 않고 추적 관찰 경향 확산이라는 내용이 보도됩니다. 미국에서는 진행이 느리고 악화하거나 전이될 가능성이 적은 저위험 전립선암을 치료하지 않고 추적 감시만 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적 감시는 뭐냐면요. 주기적인 혈액 검사, 특별히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와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이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피는 것을 추적 감시라고 합니다. 요새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종종 오시는데요. 대개 과거에만 해도 1기, 2기에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대개 추적 감시 중이라고 또 유방암 환자분들도 계속 이제 추적 감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석회화되는 단계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당장 전립선 절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면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변실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진행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전혀 이 생존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뉴스입니다. 저위험 전립선암의 진단 10년 후 사망률은 치료 없이 오히려 적극적인 추적 관찰을 택한 환자나 진단 즉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전립선 1기, 2기 때 수술을 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단 즉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종합암 네트워크에서는 2010년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저위험 전립선암의 경우 치료 없이 추적 감시를 택하도록 권고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단 전립선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방암 1기, 2기에서도 석회화되는 단계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검진 절차조차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특이항원 PSA 검사를 통해서 검진받은 남성들이 오히려 검사받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서 전립선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의학저널의 최근 사설에서 현재 PSA 검사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PSA 검사가 오히려 전립선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들을 다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PSA 검사에서 높은 양성 수치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전립선 조직 검사가 뒤따릅니다. 여러분 유방암 검사하시다가 조직 검사들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검사하실 때 잘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조직을 뭐 1cm, 2cm 혹은 이렇게 조직을 떼어내서 이 바이옵시라고 하는 생검 조직 검사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러한 조직 검사가 출혈과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술, 사실은 이러한 수많은 생체 검사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9만 8천 명의 사람들이 건강검진에 실수로 죽는데 특별히 PSA 검사가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PSA 검사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낮은 신뢰도입니다. 뉴욕의 메모리얼 슬런 캐터링 암센터가 수행한 2003년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생체 검사가 필요할 정도로 PSA 수치가 높은 남성들 가운데 사실 추후에 후속 검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정상적인 부분들이 절반 이상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애틀에 있는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의 의사들은 PSA 검사가 40% 이상의 과잉 진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설상가상 PSA 수치가 지극히 정상으로 여겨졌던 노인들 중에 15%는 이미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꽤 많이 진행된 종양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환우분들도 마찬가지고 보호자분들도 오셨을 때 남성들이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50대 이상이 전립선에 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도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PSA 검사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검사가 있는데 바로 PSA 검사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검사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 몸이 안 좋을 때 검사하시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표준 혈액 검사 많이 하시죠.
이런 표준 혈액 검사와 함께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병원에서 많이 실시하는 항말리그닌 항체 혈액 검사는 매우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어떤 종류의 암이든 95% 이상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항말리그닌 항체 수준은 체내 암세포가 존재할 때 수치가 높아지고 다른 임상시험에서 발견되기 몇 달 전에 이미 검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진단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립선에 염증이 있고 전립선암 수치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을 포함한 많은 호르몬성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든 암이 어디에서부터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되어야 하냐면, 만약 남성들이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피하는 법을 배운다면 전립선암은 굉장히 빨리 회복하고 굉장히 빨리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립선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전립선암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연치유요법이 해독요법, 5단계 해독과 함께 같이 병행하실 수 있는 게 요오드를 바르기도 하고 전립선에 바르기도 하고 요오드를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이 전립선암에 도움이 되죠. 현재 초기 전립선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한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아주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대해진 전립선을 위한 처방약은 특별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암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호르몬성 암을 가지신 분들이 호르몬 억제제를 활용하신다든가 이런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실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전립선 암을 위해서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면서 암이 훨씬 더 심각하게 증가할 수 있고 심지어 여성과 같은 젖가슴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이러한 이 호르몬성 암을 가지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이나 이러한 호르몬성 암을 가지신 분들이 이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 에스트로겐 식품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별히 왜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전립선암 환자가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매일 우유를 2컵씩 드신대요. 매일 우유를 2컵씩 드신대요. 그러면 전립선암에서 해방되기가 쉽지 않으신 겁니다. 또 한 여선생님이 오셨는데 하늘마을에 입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유를 배달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호르몬성 암을 가지신 분들은 암을 점점 더 암의 스위치를 더 켜고 해독 스위치를 꺼버리는 이러한 음식에 대해서 내 암을 더 계속 확장시키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처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이제 남성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깨닫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전립선에 염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PSA 검사를 해야 되는가 또는 어떤 전립선 처치를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PSA 검사보다는 여러분들이 항말리그닌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셔도 좋겠고, 더 좋은 건 근본적으로 5단계 해독을 통해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이나 갑상선암, 호르몬성 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든 어차피 온라인 강좌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인화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학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입학이 아니라 편입학을,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겨냥하세요.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진행하는 이런 온라인 대학은 편리하고
저렴하고 빠릅니다. 저는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2년 만에 온라인 과정으로 또 다른 학위를 마쳤거든요. 그러니 20대, 30대 젊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저도 강의를 포함해서 수많은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중에도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공 분야의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 만에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사이버 대학원을 통해서 같은 분야의 석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 경험으로 압니다. 저도 환자들을 돌보랴 강의하랴 정말 바쁜 생활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틈틈이 내어서요 2년 동안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바쁜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핵심은 학습자의 지속적인 의지와 환경이죠. 비전 드림 칼리지는 여러분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의지를 도와드리고 지켜드립니다. 대학원을 온라인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발 700고지 최적의 자연 환경에 아름다운 시설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원봉사 정신을 가진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월, 화, 수, 목 매일 2시간씩 성경 강좌, 인문학 강좌, 언어 강좌, 그리고 생활 습관 건강 강좌를 매일 돌아가며 듣게 됩니다.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마치고 언어학과 영어 음성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강의를 한 30년쯤 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는데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니 큰 기쁨입니다. 힘껏 제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30년 자연치유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기꺼이 나눠드리겠습니다. (20여) 년의 건강 강의와 요리 강좌 경험을 살려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고의 성경 강좌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주석 강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그런 시간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실시간 줌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의 강의도 듣고 그분들과 함께 질의응답도 갖는 그런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져볼 계획입니다. 비전 드림 칼리지에 오시면 학위 취득과 함께 이런 강의를 듣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도 간호사, 신학사,
그리고 상담사의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학위 취득보다 실제적인 기술 습득을 원하시는 분들도 모집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다음에 5가지 영역의 실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전원 생활관에 입주합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께서 머무실 생활관입니다. 꿈을 가진 젊은이들은 비전 드림 칼리지로 오십시오.